네,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제 타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극중 캐릭터 중에 곽철용이란 인물이 있는데요. 묻고 더블로 가라는 대사가 또 유행입니다. 국내 증권사의 각종 보고서에서도 이 대사를 딴 제목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내년 증시에도 묻고 더블로 갈 수 있을 정도인지, 그 정도로 주가가 좋아질지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묻고 더블로 가. 이 영화 대사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예측 시즌이죠. 그래서 어제도 모 증권사가 증시 포럼에서 내년 주가 전망 이런 나오는데요. 최근에 국내 증권사들의 그렇게 각종 주제는 다르지만 올해 이 용어, 저도 이제 영화를 못 봤습니다는 묻고 더블로 가, 이 용어가 많이 이렇게 패러디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이렇게 증권사들이 나온 페이퍼를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PD님께서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세대에서 묻고 더블로 가, EV 안 무너졌다, 이런 제목들이 나오는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냥 쭉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은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대타증권에서 악재 묻고 모멘텀은 더블로 가. 제대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제목.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선 호실적의 모멘텀까지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하고 KB증권은 묻고 더블로 가. 중국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그 제목이고요. 내년에 그 주가 전망할 때도 이와 비슷한 용어들을 좀 많이 사용해서 국내 증권사들이 마치 이 용어를 이렇게 많이 내년에 전망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저도 이 영화를 이렇게 본 사람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굉장히 이 더블로가 하니까 굉장히 낙관적이다 하는데요. 상당히 여러 가지 최근에 주가가 상승해서 그런지 이런 그 용어들을 또 올해 가장 화두가 됐던 용어를 사용해서 이런 그 보고서를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한국 내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배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30페이지 보고서를 했는데요. 제가 화폐 공급을 화폐 수요로 잘못 썼습니다. 첫 보고서인데. 네. 근데 한국은행의 기라성 같은 이 선배님들이요, 그걸 선풍기에 30페이지를 그대로 날려버려가지고 그거를 뭐 제가 주지 못하고 차상급에 있으신 분들, 제가 이제 5급 행원이었으니까 대리가 주셔서 굉장히 제가 곤혹스럽게 해서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그 연구소 보고서에서는 아무래도 연구 보고서는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걸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연구의 신뢰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유행처럼 상호형은 용어를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과연 연구에 얼마큼 신뢰가 줄까, 그 보고서의 신뢰가 볼까. 저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직간접적인 관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가는 시청자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워낙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각종 금융사들이 신뢰 문제가 많이 봉착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같은 거는 독일의 국제 DLS 문제라든가 지금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시리즈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좀 철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옳게 가는 데는 옳게 더 주고 나쁘게 가는 데는 아예 차제에 시장에서 이렇게 없애버려야겠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 라임 투자자문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오래 고객들한테 신뢰를 떨어뜨리게 했던 것이 올해 증권사의 10대 뉴스에서 아마 1등, 2등 정도는 갈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유행처럼 영화 하나의 대사가 이렇게 증권사의 페이퍼에 나오는 것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오늘 시청자분이랑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영화를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묻고 더블로 가라는 이 명대사가 과연 어떤 뜻인지도 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영화를 못 봤다 하는 것은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편이 이게 우리 이제 서작가 얘기고 또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정 PD 얘기로 더 보면 2006년에 근데 2006년에 첫 타짜 영화는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저도 이제 신문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됐는데요. 왜 느닷없이 거의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들어서 이 용어가 유행했을까? 첫 타짜에 나오는 용어가. 근데 올해 2편이 나왔다입니다. 2편이 나왔는데 1편만큼 성공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가지고 거기에
아까 누구라 그랬죠? 각철령 캐릭터가 네. 각철령이죠. 각철령. 아마 탤런트 분 중에서는 이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김흥서라는 탤런트인데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입니다. 아침 드라마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올해 아침 드라마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서 무능력한 건설사의 부장으로 아침 드라마에 났습니다. 그건 저는 좀 봤습니다. 그래서 김흥수 이분이 뒤늦게 이 캐릭터에서 각철령 캐릭터에서 묻고 더불어가 하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이 시청자분은 저보다 문화 생활을 좀 많이 하시고 지금 그런 것이 저보다 훌륭하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타짜 영화를 다 보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불확실한 환경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곽철령 이 사람은 아주 이미 이 영화 이렇게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그 뭐라 할까요? 뭐 그때 게임에서 보면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습니다는 가장 고수다 하는데 젊은 사람이 등장했답니다. 젊은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새로운 불확실한 환경이죠. 그런데 본인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의 패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기존의 자존심 상에서 묻고 더불어 가 이렇게 거기서 그 용어를 아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해를 구했을 것은 제가 그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가 예측을 전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 그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올해 저도 이 광고는 봤습니다. LG 그 생활화학 생활건강 이렇게 해서 각종 이렇게 광고에서 먼저 이렇게 이 용어들이 사용했죠. 그 인터넷에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보면 내년 시즌을 이렇게 예측 시즌을 받고 증권사들이 이 용어를 활용해서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중국과 관련된 문제든 아니면 뭐 다른 그 특정의 문제든 간에 지금의 악재 문제 내올 때도 이렇게 그 악재를 악재답게 생각하지 않고 좀 낙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하는 이런 시각에서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제가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이렇게 정형거도 경제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매도 보고서를 잘 안 하거든요. 매수어라 이렇게 보고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역대적으로 통계 보면 한 95% 이상이 전부 사라 얘기를 하고 그건 뭐냐 증권사 애널리스트 나왔는데 고충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도하라 그러면 저 예를 들어서 A 기업의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요. 매도하라 그러면 만나주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또 이게 증권사의 영업 차원에서 또 매도보다는 매수 이런 쪽이 이렇게 회사의 전략과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증권사별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영업장에서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 보고서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면을 따지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 악재가 터져나오면 이걸 악재를 생각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말고 매수해라 해서 낙관적에 이렇게 근거가 아닌가. 우리 서작가가 아니라 정 PD 얘기로 보면 무모한 베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이 패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옛날의 고수 전략에 의해서 믿고 그냥 무모하게 베팅하는 거다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쪽이 이제 주가 전망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요즘 특히 예측 시즌을 맞아서 국내 증시에 관련해서도 역시나 이제 묻고 더블로가 이 기조가 많이 보인다면서요. 네. 주가 전망이 이제 예측 시간을 나와서 사실상 지금 대부분 증권사들이 전부 내년도에 그 전망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증권사에서 보면 신뢰가 중요하다. 맞지 않는 수치 가지고 전망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대형 이렇게 증권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구체적 수치를 들어서 얘기하지 말라 하는 이런 최고 이렇게 책임자 CEO 분이라든가 회장 이렇게 지시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놓은 기관, 국내 증권사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인터넷만 두들기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관의 어떤 이런 생각해서 제가 특정 증권사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체로면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에 이렇게 범위를 두고 있는데요. 가장 상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 상단 보면 대충 2,400에서 2,500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치가 2,500, 그 다음에 2,400에서 2,500이 전부 깔려져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일부 증권사는 2,300까지 얘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또한 올해 지금의 수준보다도 이렇게 올라간 수준이죠.
그래서 내년에 그 주가는 올해보다는 상당히 주가 바닥론, 주가 반등론, 경기 회복론 이런 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를 놓고 해서 이게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내년도에는 상고하저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측 시간에 주가가 올라가면요. 보통 상반기가 이어진다 해서 상반기 고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떨어진다 해서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예측 시전에 11월 달이 있잖아요. 주가가 안 좋을 때는 내년제 주가를 낙관적으로 본다면 상저하고다 이런 패턴이다. 여기 증권사 예측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 전부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경기라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사실 지금에 그렇게 경기가 좋을 때는 주가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고 낙관적으로 예측했을 때 항상 지금의 추세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상하반기 볼 땐 상고하자고 그다음에 지금의 주가가 안 좋을 때 내년에 좋아질 땐 상저하고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많은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낙관도의 근거는 하나같이 내년에 우리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측면 첫 번째 매크로 사이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사이드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하는 요거는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도에 예측을 할 때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보면 대외적으로 미중 간 마찰 문제, 북미 문제, 중동 정세 문제, 유럽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같이 국내 증권사가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 국내 경기 반등론,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은 어떻게 해서 개선되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근거가 좀 명확치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리입 서비스 차원에서 묻고 더블로 가 이런 게 이게 내년도에 낙관적일 때 우스갯소리로 물론 이제 청중에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이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간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지만 이 용어 자체도 자숙으로 생각한다고 됐습니다. 근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우리 정앵커라든가 이렇게 방송을 찍으면서 모두 발언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방송 내용을 보면 미개국 월가에서 내년도의 전망은 너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주가 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신중론이 아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국경제TV의 캐스터라든가 경제 지식이 높은 우리 정앵커의 리드밴드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월가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은 지금은 월가의 분위기 내년도에 굉장히 신중한 견해가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년도에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이 측면에서 어느 쪽이 맞느냐 틀리느냐 예측이랑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다 틀린다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근데 상당히 대조적 움직임을 보인다. 그래서 시청자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앞다퉈서 내놓은 국내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이제 주가 수준뿐만 아니라 주가 전망 자체에 이제 필요한 근거들 역시나 좀 굉장히 불명확하다 이런 비판도 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 국내 증권사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증권사들의 예측이 비슷합니다. 올해도 이제 상단이 2,400, 2,500 거의 다 걸려 있거든요. 이거는 과거서부터 지적됐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계가 하나인데 이렇게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예측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상단이 또 비슷할까? 상단이 비슷할까? 올해도 2,400, 2,500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국내 증권사의 예측은 일단은 너무 주가 흐름에 민감한 내년도 예측을 내놓는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의 증시가 주가가 안 좋다면 내년도에 비관론 일색이다. 근데 지금은 뭐냐? 작년 올해 그 10월 20일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주가가 올해 그 이렇게 8월 달에 1900 붕괴 우려가 있다가 사실 최근에 1140원, 1140대 50대를 가다 보니까 자, 내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시장을 하면 너무 민감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하는 쪽의 지적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 예측을 아니고 말고 싶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8월 달에 한일바 절과정에서 원달러는 1220원 가고 우리 국내 코스피 지수가 1900 깨질 때 이럴 때 일부 증권사가 1500까지 떨어진다. 이런 쪽에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증권사들의 예측이 좀 다 비관적이었죠. 근데 3개월 만에 이렇게 사실상 그때 예측은 어떻게 갔느냐. 그때 예측은 어떻게 갔느냐. 근데 또 느닷없이 2500까지 이렇게 나오느냐. 이 아니고 말것이게 옛날부터 이게 지적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예측에 대해서 정확성 뭐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는 그래도 좀 예측의 책임성이 있어야 돼. 저도 포함해서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성장률을 예상하는데 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매크로 변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추세 변수가 하는데 이 주가라는 건 그때그때 하다못해 심리적 측면까지 예를 들어서 정앵커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사실 말 한마디에서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이콜로지 이펙트 때문에. 이런 쪽을 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2,500, 2,400 이렇게 해서 수치를 들어서 하느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주가 예측에 가장 정확하고 그다음에 가장 자기 자신의 운영하고 있는 고객 자산에 가장 잘 운영한다 하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는 지금까지 뭐 워렌 버핏이 다우존스 지수를 구체적 수치 들어서 한 번도 예측한 적은 없거든요. 이 터닝 포인트 이게 추세 전환만 중시하지 주가 수준이 얼마큼 간다 하는 이런데 한국에 이렇게 국내 증권사는 왜 구체적 수치를 들었냐? 물론 일부 대형 증권사의 그 회장께서는 구체적 수치를 들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지시돼서 아마 그 증권사는 이렇게 구체적 수치를 들죠 예측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이렇게 영업하고 그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워렌 버핏도 그렇게 투자에 고려하는데 구체적 수치를 들어서 이렇게 예측하지 않는데 예측하는가? 예측이 구체적 수치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시원은 하죠. 우리 코스피 지수 얼마 갑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도 얼마 갑니까? 시원은 하죠. 근데 맞아야 되느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를 얘기하면 그게 맞아야 되는 책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구체적 수치를 들어서 얘기한다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집성 예측이죠. 주가는 앞서 말씀드렸지 상단이 2,400, 2,500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내 증권사가 이렇게 전부 예측하느냐? 하나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만 내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 리서치센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많은 비용을 들이지 말고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왜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대우경제연구소 한국은행 이렇게 있으면서 예측을 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한국은행의 전망치에 거기서 상하 0.5%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전망치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근거도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렇게 증권사들이 지적해왔던 예측의 고질병들이 올해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전제 조건 말씀드리면 다 국내 증권사 전부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전망치 이렇게 보면 대체로 보면 과거에 나왔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이런 예측들이 정확하게 맞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 국내 증권사 주가 전망에서는 이 마이클 피시 현상이 자주 지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마이클 피시 현상이라는 것은 뭐 시청자들한테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피시는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잠시 있었을 때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이분만큼 인기가 있었을 때가 없습니다. 영국의 그 BBC 방송에 유명한 아직도 뭐 우리나라의 기상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각해서 나오고 캐더웨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나라 이제 민간 방송에서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기상청보다도 이렇게 물론 데이터를 바꿔오고 있습니다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거든요. 지금 K웨더에 한국경제TV도 출연하신 이런 분이 있습니다는 거기서도 기상 전문가를 만나보면요. 이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BBC의 기상 전문가 마이클 피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987년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기상 지식이 많지 않은 그래서 마이클 피시의 그 기상의 예측대로 이렇게 하고 배를 가고 고기 잡으러 나갈 것이냐 이렇게 했던 이런 분 입장에선 마이클 피시를 워낙 존경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으로 보면 이번에 허리케인이 굉장히 대형 허리케인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보고를 했더니 BBC 방송에 마이클 피시에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보면 피시 같은 경우는 전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했답니다. 전혀 오지 않는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부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던 거죠. 경륜이 있는 사람을 무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상에 대해서 예측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는 화두가 됐던 이 기상 전문가가 오지 않는다 보니까 영국 국민들이 하나도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영국 국민이 하나도 대비하지 않았는데요. 막상 당일날 300년 만에 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지금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허리케인이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면 전문가다 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에서 전문가들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일반 시청자 저희 것처럼 경제 해설하는 입장에 이런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그조차도 이렇게 1시부터 일어나서 방송에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중대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 내년도에 전망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전망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게 틀리게 될 때는 그렇게 해석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원을 벌더라도 얼만큼 힘들게 법니까? 내가 없을 때는 10원 번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버는 이런 돈문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베팅을 했다면 투자했다면 그게 틀리게 됐다면 저 마이클 피스가 유명할수록 자 예측을 잘못해서 엄청난 왜냐 온다 어부의 말대로 온다 그러면 대책을 해놔서 피해를 줄이겠다는 자 유명하니까 오지 않는다 대책을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예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댄다.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전문가의 예측일수록 책임을 많이 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실패가 됐을 때는 사실상 뭐냐 그만큼 많은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예측이 틀릴 때 마이클 피시라는 이런 현상이 이런 얘기가 그때 사례를 빌어서 많이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 들어서 이런 마이클 피시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들을 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왜 그렇게 이제 마이클 피시 현상이 많이 자주 등장하냐면요. 종전의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습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됐습니다. 그런 거를 노멀에 대비해서 자 이론과 관습이 통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이 통한다 해서 노멀 소사이티 이게 통하지 않는 뉴노멀 소사이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 방송을 맡아서 지금 이제 다른 쪽에 가 계십니다는 송재저 전 한국경제TV 사장께서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 저보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자 지금은 뉴노멀 현상이다 뉴노멀 현상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노멀 현상은 뉴노멀 현상인데 이게 지금의 현상인데요. 이게 뉴노멀로 얘기하면 이렇게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는 대비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이 노멀이다. 그리고 이전이 뭐냐 뉴노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의 뉴노멀이 노멀이니까 항상 뭐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항상 종전에 이론이 통한다, 관습이 통한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뉴노멀 이례적 현상이다 보니까 대비를 안 한다. 근데 형상은 뉴노멀인데 이론이 통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이런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거를 인용했습니다는 사실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이론이 통하지 않고 관습이 통하고 차트가 통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예측이 자꾸 틀리고 예측이 틀린 현상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서 마이클 피시 현상이라는 이 용어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그 대선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대선 2020년 11월 대선을 위해서 치유가죠.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증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3년 전 2016년에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사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 모두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언론계가.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실 물론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그 특수한 요소가 있었습니다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마이클 베 그것도 미국의 워싱턴 절과의 가장 예측력이 높던 포리네코 어떤 그 정치 예측 기관들이 자 모조리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거꾸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표적으로 마이클 피시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때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거의 다 비관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요. 주가는 2만 포인트를 찔러서 지금 2만 7천 포인트까지 오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트럼프 당선이 주가 예측할 때 대부분 다 국내 증권사 거의 100%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의. 네. 이게 낙관으로 본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틀렸던 것도 대부분 마이클 피시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요. 강남 지역의 집값 문제 핫하다랍니다. 그래서 물론 재테크 관련된 책, 주식과 관련된 책은 안 나가고 부동산만 끌면 다 나간다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것도 유행처럼 쓰는 것도 지금 잘 나간다 하는데요. 사실 그 대목에 있어서는요.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제 기억에는 2016년인가요? 2016년에 이렇게 해리 덴터의 이렇게 예전에 버블런 나왔고 인구 절벽이라는 책이 10년 후에 나왔거든요. 2006년에는 버블런 나왔고 2016년은 해리 덴터 인구 절벽 나왔습니다. 그 절벽 보면 2018년 이에 강남을 비롯해서 한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때 그 근거를 공유해서 인구 통계에서 국내 신흥장 지금 다 박혀 있죠.
국내 실질금융장이 우리 그 부동산 가격이 15% 폭락할 것이다. 2017년은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냐 지금 강남 부동산 가격은 훨훨 타오르고 있죠.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는 현 정부가 뭐냐 집값이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훨훨 타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현 정부 들어서 뭐 30% 이상 올라왔으니까 훨훨 타오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마이클 피셔 현상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경제 여건이 변한 만큼 또 경기와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 역시는 좀 변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전의 주가 예측 기법은 요즘과는 좀 잘 들어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한번 안 들어맞죠? 맞아요. 그래서 사현상이라는 건 변하면 법도 개정을 해줘야 되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론도 개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커먼센스니까 현실에 대해서 커먼센스가 세율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이 국악다리 예측 기법 이거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습에 이렇게 예측하는 기법 어떤 것을 한번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차트 분석이죠. 차트 분석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좋으니까 내년에 주가 차트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데요. 전임 그 송재조 사장께서도 한국경제TV에 차트 분석하지 말아라 이런 쪽이 얘기거든요. 그게 아주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으면 가장 쉽게 분석하는 게 가장 쉽게 해석을 하는 게 차트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장 쉬운 게 연구소 보고서에서 가장 쉬운 게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입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그거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분석의 참고점 시사점은 되지만 그 프레어들 서프라이와 디맨드를 만드는 시장 참여들이 과거에 1990년대 한상춘이 있고 지금 20년 지난 한상춘이 있으면 지금의 한상춘은 과거 행태는 다르죠. 왜냐하면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핸드폰이라든가 뭔가에서 나의 무기가 엄청 커는 상태에선 1990년대 한상춘과 지금의 한상춘은 다르죠. 근데 차트 분석은 과거에 이런 현상이 났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게 차트 분석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차트 분석 중에 하나가. 근데 이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N달러 환율 3개월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시청자 여러분 이건 안 되겠죠. 지금 중국 쪽으로 넘어간 상태죠. 그리고 유가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이코노미스트 하는 분이 지금 이제 한 대학에 가 계십니다. 이걸 가지고 돼서 굉장히 좀 많이 예측이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대체에너지라든가 뭔가 해서 올해도 뭐 국제유가 배럴당 50달러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이것 또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계 그 국가에서 보면 지금은 원유 의존도가 이렇게 낮은 산업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원 중에 원유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셀가스라든가 뭔가 이런 쪽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유가 관련해서 한국 증시 예측하는데 좋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그 원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한 70% 80%가 중동산 두바이로 들어가니까 유가가 구조가 많기 때문에 유가에서 국내 주가 예측하면 그대로 다른 데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안 받고 있고요. 반도체 지수도 지금 3에서 5개월 정도 선행한다는데 지금 이건 뭐냐 굉장히 약화돼 있죠. 그리고 올해 많이 뜨겁게 얘기했던 것이 장단기 금리 차죠. 네. 장단기 금리는 보통 9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 하는데요. 지금은 올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상태에서 이거 뜨겁게 됐죠. 근데 종전보다 확실히 된 것은 종전보다 예측력은 떨어졌다. 주가 예측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차트 분석 같은 구시대에 만났던 전략도 잘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황이 변한 만큼 좀 새로운 예측 기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각 예측 기관들이 예측이 자꾸 한두 번 틀리다 보면요,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얘네 이렇게 뭐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소부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늑대가 온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한 번 틀리다 보니까 정작 늑대가 올 때는 말을 지켜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각 예측 기관들이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고 보이는데요. 몇 가지 방식이 나오고 있죠. 근데 1년 주기, 반년 주기에서 지금 분기별 주기로 IMF조차도 분기별 주기로 해서 예측 시간을 짧게.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졌거든요. 네. 긴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많아도 3년 가는 게 아니라 부자가 사실 좀 이렇게 잘 된다고 술 먹고 포도주 먹고 헬렐레 하면은 부담스러워. 속도가 저하되고 속도가 되면 뭐냐 아무리 1등 그렇게 증권사 하더라도 자 3년 가는 게 아니라 프리폴 자유낙하하니까 조금 잘 된다고 술 먹고 헬렐레 하지 마라 하는 유명한 증권사 CEO 회장께서 있잖아요.
지금 이제 CEO는 아니십니다는 회장님께서 얘기했던 사항이 아주 지금 명언이 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명언이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모두 짧게 되니까 좀 예측을 이렇게 해서 길게 가져야 한다. 자, 이렇게 반기 분기로 나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주가 경기의 선행성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수준 자체를 예측하지 않는다. 터닝 포인트만 예측한다. 터닝 포인트.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마코브 스위치, 가우스 이동, 인공신경망 같은 거. 특히 마코브 터닝 포인트 시점. 터닝 포인트만 하면 된다. 주가가 언제 터닝하느냐. 이렇게 하면 요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주식 매입하면 된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데 몇 월 2,500 간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올라간다. 언제 떨어지냐. 그것만 잘 낼까. 그러면 미리 판다. 그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일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최근에 IMF 예측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종전의 모델 방식보다는 CVR, 기업 취약 지수라든가 왜냐하면 지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주도한다. 기업 리시오링 게 기업이 주도. 세계가 하나니까 국가가 있으니까 국가가 없으니까 국가가 적어졌으니까 기업이죠. 기업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CVI 방법이라든가 OECD 컨퍼리디에서 복합 선행지수 그 다음에 에크리 전미 경제 사이클 연구소 경제 사이클 연구소에 마이클 이렇게 위스리 HR이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이클 큐브식으로 사이클 큐브를 맡으시오. 사이클에서 다차원적인 공간 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이클 큐브 방식이 지금 뭐냐 세계에서 보면 전미 경제 사이클이 가장 이렇게 예측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제휴를 해서 국내 증권사들이 좀 투자자들한테 정확한 예측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보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 전미경제 사이클 연구소만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웨슬리 미첼이라든가 사람이 지금 어려울 때에서 예측을 잘하면 더 많이 부각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어려울 때 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유행식으로 예측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어때보다도 신뢰 문제가 독일의 국제 DS가 라임 투자 신뢰 문제가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예측도 정말로 좀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국내 증권사, 증권사라든가 뭔가 금융사는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여기서 앞으로 예측할 때는 이 가이드 역할을 해서 고객들의 자산을 잘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신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신뢰 봉착은 첫 출발은 예측이다. 그래서 예측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년 예측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더욱더 많아진 시대인 만큼 이 예측 관련한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